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일본에 투자할지 모르겠네요. 관련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현재 초거대 미국 기업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사업에 서막이 오른 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일본에 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지난 8월 사우디의 정유회사 아람코도 제껴버린 미국의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업 확장 성공과 주식까지 상승하여 시가총액 2,500조 원짜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은 그 성장의 원동력인 신사업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글로벌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및 첨단 기술이 앞서 있다는 한중일, 동북아시아는 애플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애플을 지금까지 이끈 아이폰의 생산 기지인 폭스콘이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공급받는 첨단 부품은 애플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은 또 하나의 엄청난 계획을 발표해서 주목이 됩니다. 바로 2024년에서 5년부터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모든 산업군 중에 가장 달아오른 전기차 분야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뉴스였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애플카가 나온다는 발표가 애플 본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까지 가세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애플이 전기차를 기존에 접었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애플은 기존 애플 유저를 키워놓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 후발로 나오더라도 기존의 애플 유저들을 포섭하는 형태로 파일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는 차량 공학적인 노하우보다는 이제 가전제품과 같이 여겨지며 자율주행 성능이 완벽해질수록 사고 확률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차량 성능 자체보다는 자율주행 능력이 배터리 충전과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며 기존 차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전기차의 주요 생산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전세계 최고 업체들이 연일 최고 성능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슬라나 독일 주요 자동차 회사 등의 매우 중요한 전기차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플의 애플카 출시 가능성 발표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애플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파트너들도 덩달아 들뜨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사업 확장의 맥락을 봤을 때 반드시 가장 강력한 하청 업체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 한 곳과 글로벌 기업 한 곳이 동맹을 맺고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 가장 애플에 맞게 준비된 업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LG전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LG전자가 애플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주가마저 급등했었는데요. LG전자는 23일자로 주가가 30%가 오르며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LG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전기차 동맹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5위의 부품 업체이며 자동차 생산 기지가 오스트리아에 위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카를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마그나에서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LG전자는 전기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전기 모터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마그나가 차를 생산하고 LG는 전기 모터를 공급합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카를 하청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기존에 BMW나 벤츠 등의 생산 여부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고 마그나와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애플카 발표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LG전자는 마그나와 지분을 51대 49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사가 10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인천과 중국 난진 등의 전기차에 공급된 모터 등을 생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그나가 폭스바겐이나 BMW 등 현재도 다양한 파트너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LG 모터를 받아 애플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는 공정도 더 간단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 잘하면 메이드인 인천 애플카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도 제시됐습니다. 물론 마그나는 전세계 생산 라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나 테슬라 역시 한국 공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야말로 애플카 발표에 한국 기업이 거론되며 다양하게 즐거운 예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한국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애플카를 발표할 때 이러한 호재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콜업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애플카의 기대감에서 다소 소외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LG전자가 마그나와 협력하여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아직 애플카 관련된 기업 리스트에 덴소 등이 거론되나 이미 마그나와 LG전자 조인트 벤처가 유력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반농담으로 애플이 일본 업체에 돈을 더 쓰려고 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일본 디스플레이 연합인 JDI에 10억 달러가량을 투자했으나 2019년 폭우나 자연재해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에서 생산될 아이폰용 LCD를 대신 생산한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JDI 직원 중 일부는 애플이 투자한 돈을 빼돌려 횡령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을 JDI에 쏟아 부었으나 제대로 그 자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전기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계속 첨단 사업에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내부적인 조직의 부패까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의 경우도 파나소닉과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등 전기차 같은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꺼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미지근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은 소형 휘발유 차량이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입니다. 테슬라에서 놀란 점이 한국에서 벤츠, BMW에 이어 현재 수입차 판매 분야 3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상 애플카도 안정적으로 제작이 된다면 한국에서 상당한 판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소화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체 전기차 수입 차량이 1,500대도 안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입 차량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차고지 제도로 인해서 소형 차량을 선호하기도 하며 다소 보수적인 시장으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하죠. 그렇지만 일본도 전기차 시장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일본 스가 내각은 이러한 흐름으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장려하며 2030년대 중반에는 탄소 제로 정책을 장려하는 동시에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사실상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그보다 빠르게 휘발유나 디젤 차량 판매를 2030년부터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도요타 사장 아키오는 정부에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매우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차량의 대부분이 휘발유 경차이며 이것을 10년 안에 대부분 전환하는 것은 도요타에 매우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전기차 시장의 사회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의 일본 국내 반응이 일단 좋아야 사업을 확장할 텐데 모두 보수적이니 당장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처럼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일본이 한 발 늦고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과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결국 한국에 밀린 것을 연상시킵니다.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협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올라섰던 한국과는 다르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본 기업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자동차 제조 실력은 뒤처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 기업의 민첩함, 과감한 투자 성향과 국민들의 반응 등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꾼다는 전기차 시장은 갈수록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은 시가총액 세계 최고 애플의 움직임에도 응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베트남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관광객 시설 격리 조치에 한국 여론이 발끈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에 자국의 대사가 소환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봉쇄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은 그렇다. 아직은 많은 점에서 서투르고 투박한 면이 많다.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 답답할 때도 많다. 정부의 공식 발표조차 대변인이 나와 애매모호한 언급을 하곤 그것이 보도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을 상대할 때도 개개인을 만날 때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연결돼 있다. 혹자는 이러한 특성을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부터 수없는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정작 행동을 하려고 하면 멈칫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경고나 협박은 없다. 꾹 참는다. 그러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바로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며 걱정과 비난을 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높아진 비난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미리 짜놓은 마냥 포스트 베트남 투자처를 거론하게 바쁘다. 이제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배 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든 것만 같다. 마치 바둑에서 보자면 해서는 아직 흑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해설자 마음대로 흑돌의 투수 세수를 앞을 예단한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2달 전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도 이런 관점에서 비유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주변 공항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혼선으로 통보 시간이 늦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새로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본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들끓어 베트남이 착륙 자체를 금지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극성스러운 네티즌은 아예 베트남 전쟁과 공산당 증오 발언까지 언급하며 메카시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제항공법상 해당 국가의 요청 시 항공기를 주변 공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대국으로 올라서고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지 11년. 여전히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각 정부 기관은 사무소를 본부까지 격상하며 베트남 알기에 열을 올렸지만 현실은 이렇다. 마찰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제 마음대로의 한국식 해석이 난무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베트남의 일면은 공산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식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져 온 탓이 크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산당 하면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를 바라본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를 던지면 모든 당과 정부 간부는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서 체계를 만든다. 감히 영도자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는 신성영업이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을 북한식 공산당과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같은 공산당이기엔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치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 체계는 민주적, 포용적 요소가 접합해 있다. 비록 당과 정부가 한 몸인 공산당식 체계가 있으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수직적으로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베트남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력 집중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다. 선거도 간접 방식이 아닌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다.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를 통해 공천을 받지만 복수 후보가 나온다. 즉,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벌어진 다낭 시설격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의 시설격리가 이루어지자 외교부의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점이라며 성을 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미 수일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국 제한 발언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일부 확대 해석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지시를 소급 적용해 다낭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시설격리 조치됐다. 저희도 시설격리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각 지방정부와 각 부처가 이를 각기 해석합니다. 또 총리 지시문을 보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 시설격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현지 외교관의 전언이다. 시설격리냐, 자가격리냐, 베트남 입국 정책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오락가락했던 이유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휘 체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 요즘엔 코로나라는 준정시 상황이라 그나마 각 규정을 많이 통일화했다. 평소 같으면 총리 공표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또 공표령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이게 베트남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해당 부처의 책임인지 또 베트남 민간 항공국 때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따금 외면한다. 한 국가나 사회를 바라볼 때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